예, 이제 그 명절기 수업, 오전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8일에 해당되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난 시간에 했던 데를 이어가지고 이 교재의 89페이지 보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하고 앞으로 나올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은 여러분들 정리하기 때문에 대략 줄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건 뭐냐면 테바이라고 하는 지역의 문제가 역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염병이 감도는데 그게 이제 라이오스라고 하는 왕이 죽은 사건 때문에 일어난 거고 그 범인을 잡아내면서 역병을 갖다가 쫓아내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왕이 되어버린 라이오스의 아들이었던 이 오이디푸스가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수사극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얘기가 나온 것이 도대체 누가 죽인 것이냐에 대해서 방향을 좁혀 나가는 거. 그래서 많은 정인들은 아니고 이제 그 아는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단서가 라이오스 살인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 원래는 왕궁에서 일하던 하인이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 사라져 버리죠. 그 사람을 찾아서 진술을 들어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 범위가 하나 좁혀지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하게 되는 얘기에서 이제 다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도는 나가봐야 하는데 89에서 끝까지가 117페이지라고 기억이 되는데 116페이지까지 끝까지를 제가 간략하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얘기를 좀 하게 되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1086행에서 마지막 행이 1530행, 89에서 117페이지, 그러니까 한 몇 페이지쯤 됩니까? 2, 3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에서 얘기를 압축을 하게 되면 몇 단계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85행까지가 뭐냐면요. 오이디푸스하고 그 정인이 될 사람 데리러 갔던 사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정인이라고 지금까지 얘기가 나왔던 예전에 왕궁에서 일을 하다가 그 살인사건을 우연히 보게 됐던 그러나 그 후에 사라졌던 하인, 그 목부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 세 사람이 주로 대화를 나누는 게 한 단계를 형성을 합니다. 여기서 결국 뭐가 드러나냐면은 누가 범인인가에 대한 윤곽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186행에서 1296행까지는 뭐냐면 거기에 이어서 이어지는 결과들이 나옵니다. 즉, 이 비극적인 것, 결국은 긴가민가 했는데 살인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게 밝혀지고 난 다음에 그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와 결혼해버렸던 원래 자기 생모였던 이오카스테가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장면.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범인인 걸 확실히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충격을 여전히 견디지 못하는 오이디푸스 또한 자기 자신에게 비극이 닥친 것을 알고 스스로를 피해를 입히는 자해라 그러는데요. 자기 눈을 찔러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1296행까지 일어납니다. 세 번째 단계는 1297에서 1415행까지가 오이디푸스와 코러스의 대화가 짧게 이어지는데 이건 이제 모든 비극적인 결말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범인인지 밝혀지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자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그 비극적인 상황을 자기 몸을 스스로 이렇게 피해를 입힌 오이디푸스와 그걸 바라봤던 코러스, 그러니까 코러스는 이제 합창을 하는 합창단의 대표를 말하는데 서로 이제 이 비탄스러운 걸 갖다가 심정을 이 대화로서 나누는 거죠, 그죠? 물론 뭐 코러스는 나름대로 위로를 하려고 하지만 오이디푸스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 단계는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이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일에 대한 처리를 다루는 것인데요. 1416에서 마지막 행인 1530행까지는 오이디푸스와 크레온의 대화입니다. 이제 크레온은 누구냐? 아시다시피 이오카스테의
그 형제지간이죠. 그러니까 뭐 동생일 수도 있고 오빠일 수도 있는데 브라들이죠, 브라들. 그러니까 결국 오이디푸스에게는 뭐가 됩니까? 두 개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뭐가 돼요? 그 부인의 형제니까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저기 처남이 되는 거죠. 처남이지만 원래는 자기 외삼촌이죠, 그죠? 이 크레온이 그 집안에서는 오이디푸스가 이제 범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왕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권력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결국 권력을 물려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 오이디푸스는 크레온에게 부탁해서 나 좀 떠나게 해달라. 나는 이제 저주받은 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오이디푸스가 부탁을 하는데 장례식을 치러 달라는 거. 자기 어머니죠, 결국은. 장례식 치러주고 자기가 자기 어머니하고 낳은 좀 황당하게 돼버린 그런 상황에서 아들들, 딸들이 있는데 얘들을 잘 봐달라. 특히 딸들에게는 좀 선처를 해달라라고 하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장면이 끝나게 되는 거. 결국은 이제 오이디푸스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줄거리 정리가 간략하게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요걸 어느 정도 머리에 짚고 이 긴 어떤 텍스트를 들어가야지. 그래서 요번에는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참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1086행의 제3정립가로부터 시작됩니다. 코러스가 나와서 장차 벌어지게 될 오이디푸스의 이 비극적인 처지를 미리 알고 알리면서 애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띄우고 있어요. 1109행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금방금방 이제 결론이 나게 되는데요. 오이디푸스가 드디어 불려온 라이오스 살인사건에 대한 증인이라고 볼 수 있는 옛날에 라이오스의 밑에 있으면서 심부름했던 하인에게 조사를 해요.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 그 하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옛날에 그가 어떤 어린아이를 어떤 사람에게 넘겨준 얘기를 한다. 왜냐하면 자기 부모들이 어떻게 돼요?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책임 회피를 해서 아버지는 그 부인에게 그리고 그 아내 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애를 자꾸 넘기죠. 넘기다 보니까 이때 이 사람도 애를 받아갖고 네가 처리해 하니까 다른 나라에 넘겨버리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이 지금 왕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도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사람이 결국은 이 나라 왕이 됐단 말이냐 하면서 좀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믿기 싫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거북한 반응을 보이겠죠. 그죠?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이디푸스는 그런 걸 연연하지 말고 사실대로만 말하라고 강하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는 수 없이 이제 사실 옛날에 알고 있는 대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자세한 건 이제부터는 당신 그 부인한테 가서 이오카스테에게 물어보면 알게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오이디푸스는 그 증언을 해주는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취하게 되는데 결국은 옛날에 자기를 낳아줬던 부모인 라이오스와 이오카스테가 바로 그 신들이 얘기했던 비극적인 예언,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저주가 담긴 예언을 피하려고 애를 갖다가 없애려고 했다는 것. 왜냐하면 이 자식이 나중에 부모를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 괴로운 거였기 때문에 애들 키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오이디푸스가 듣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런 일이 결국 있었다는 말이구나 이래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듣고 오이디푸스가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자기가 라이오스 살인 사건에 결국은 본의 아니게 살인자가 되어버린 사실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극적으로 침통한 그런 독백을 하면서 제3정립가 부분이 마무리돼요. 그 다음 단계는 1186행부터는 제4정립가가 나오면서 코르스가 독백을 하게 된다. 독백을 할 때 오이디푸스가 처한 운명의 이 참담함을 강력히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참 스핑크스라고 하는 까다로운 수수께끼를 갖다 풀고 지혜와 용맹을 갖춘 훌륭한 테바의 통치자가 될 것으로 예견되었던 그 영광을 안았던 아주 행복했던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불행으로 내려오는 것이 바로 이 코르스가 표현했던 불행에 대한 묘사가 되는 거죠. 1296행까지 전령과 코르스만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전령은 궁에서 일어난 소식을 가지고 와서 전하는 자인데 관객들에게 사태의 진전을 알리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자, 결국 이오카스테 역시 그 집안의 비참한 운명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기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 남편을 죽이게끔 되었고 자기가 예전에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 내쫓은 자기 자식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자살하는 데 이유는 우리가 이 책에는 안 나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불행이 자기 집안에 닥쳐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저주가 이미 애가 태어날 때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애를 갖다가 방치했다라고 하는 거. 그 아이가 나중에 그 어떤 저주를 갖다가 완결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돌아오게끔 되는데 돌아오는 현장에서 자기 남편 죽이고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는 풀어서 그 국가에선 그 사람은 후임자로 세웠는데 알고 봤더니만 자기 자식하고 같은 침상을 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그래서 자식까지 낳고 이게 다 밝혀졌기 때문에 자기가 당한 비극, 오이디푸스가 당한 비극, 집안이 당한 비극이 정말 총체적으로 굉장히 괴로운 비극이라고 하는 걸 알고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본 오이디푸스 역시 충격이 만만치 않게 굉장히 큰데 결국은 그 견디지 못하고 자기 눈을 찔러버리는 일이 나오게 된. 왜냐하면 모든 게 보기가 싫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극적인 표현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건 이제 인용인데요. 1246에서 1250행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옛날에 뿌려진 씨앗을 기억하면서 라이오스 자신은 그 씨앗 때문에 죽고 그 씨를 낳은 자는 이 세상에 남겨져 바로 그의 자식에게서 불행한 자녀를 낳았지요. 불행한 여인은 거기서 남편에게서 남편을 자식에게서 자식을 낳은 두 역할의 침상을 두고 애곡한다. 이 스토리의 비극을 적나라하게 잘 묘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297행부터는 코로스 오이디푸스의 대화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장차 오이디푸스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오이디푸스는 대화 상대 코로스에게 그가 자해를 한 이유를 밝히고 그의 슬픔이 아주 심각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제 이 나라를 떠나가도록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특히 1369행부터 나오게 되는 오이디푸스의 긴 독백은 그가 죽어서 하데스의 집, 저성이죠, 그죠? 저성 문턱이란 말입니다. 가서 만나게 될 그의 부모와의 상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힐 것이냐 하는 걸 미리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바로 본의 아니게 비극의 해프닝. 해프닝은 예고된 게 아니고 알 수 없는 게 갑자기 일어나는 게 해프닝이죠. 이 발생한 이 삼거리에 대한 슬픔을 길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1416행부터는 당시 등장한 크레온하고 오이디푸스가 대화를 나누고 이제 집안에서 그의 왕권을 이을 책임자는 그의 처남이자 외삼촌이던 크레온이다. 그에게 오이디푸스는 자신을 추방해달라고 하면서 가족에 관련된 부탁을 한다. 즉, 먼저 죽은 이오카스테를 장례해 줄 것, 그리고 남은 그의 자식들에 대해서 잘 봐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대본에서는 오이디푸스가 테바를 떠나는 것이 합의가 되지만은 어떻게 떠나는지에 대한 묘사는 하지 않고 단지 그가 궁으로 들어가서 나머지 일을 처리하는 마지막 장면까지만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1522행부터 간단하게 나오는 마무리 대목은 코르스가 말하는 독백입니다. 이거는 오이디푸스 이야기가 바로 최대의 행복에서 최악의 불행으로 떨어져 버린 이 독특한 사례임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인용을 남기게 됩니다. 필멸의 인간은 저 마지막 날을 보려고 기다리는 동안에는 누구도 행복하다 할 수 없도다. 아무 고통도 겪지 않고 삶의 경계를 넘어서기 전에는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정리한 그 전반적인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1086행부터 끝까지에 대한 요약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머릿속에 두고 우리는 이제 여기 들어가서 필요한 대목만 좀 보면서 진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정립가가 나오게 됩니다. 89페이지 앞처면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좀 선택적으로 봐야 되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자, 제3정립가 코로스 대화가 나오면서 만일 내가 조금이나마 예언의 능력이 있고 지식을 갖춘 현자라면, 현자라고 하는 건 현명한 사람, 철인,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는데요. 오 키타이론이여, 올림피포스의 맹세코, 그대는 내일 보름달이 뜰 때면 반드시 알게 되리라. 뭔 말이냐면 좀 이따가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암시인데
증언을 해줄 그 예전에 사건 목격자가 나타나서 모든 일이 다 밝혀지게 된다. 그러니까 내일은 무슨 달이냐? 보름달이 뜨는 날, 보름날이라는 거죠. 8월 대보름이 이제 그 8월 15일 아닙니까, 그죠? 음력이기 때문에 양력으로는 9월이 될 수도 있고 10월이 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뭐예요? 보름달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 알다시피 둥근 달인데 보통 이제 반달도 아니고 완전히 풀로 꽉 찬 달이죠.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만월이라 그러죠. 꽉 찬 달이라 그래도 이게 보름달입니다. 그래서 8월 대보름 추석에는 달이 이게 1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둥그렇게 나와요. 보름달이에요. 보름달. 보름달 바로 그걸 의미를 하고 그리스도적인 사상은 좀 다른데 동양에서는 이 보름달이 의미하는 바가 전부 다 긍정적인 거에 많이 얘기하는데 풍요. 그죠? 왜냐하면 보름 8월 대보름 뭐 한다 그래요? 서서히 추수한다 그러죠. 그죠? 열매가 나오니까 좋은 겁니다. 좋은 거. 경사가 나는 거고 생산을 얘기하고 이 달이라고 하는 게 생산하고 관련돼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건데 이제 그리스적인 건 그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내일 보름달이 뜰 때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 원문에 보름달을 말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내일은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1090행을 보면 오이디푸스께서 그대를 동양 땅으로, 동양 땅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을 말하는 유머로, 어머니로 높였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춤추며 그대를 기린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통치자들께 기꺼운 봉사를 바쳤기 때문에, 기껍다는 말을 여러분 알죠? 기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즐겁게 하는 거예요. 마지못하는 게 아니고 기껍다는 것은 자발적이다. 봉사를 바쳤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쭉 나오다가 그 나머지 거는 좀 생략을 할게요. 이거는 뒤에 할 게 좀 중요하니까. 그래서 91페이지에 오이디푸스 대화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긴장 넘치는 이제 대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오이디푸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로들이여,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단 말입니다. 자, 이 원로라고 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여 이런 말이죠, 그죠? 이게 원로라고 하는 데서 나온 게 이제 원로원이 나오죠, 로마에서는, 그죠? 이게 세나투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게 오늘날 국회 기원이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 나이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그들의 어떤 의견을 묻는 거, 그게 이제 원론이었는데 여기 이제 그리스도 마찬가지인 게 모든 중요한 일을 논의할 때는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 많이 측근에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와 한 번도 교류한 적이 없지만 누구를 말하냐? 앞으로 나와서 증거를 하게 될 옛날에 라요 살인 사건의 증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유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그 사귄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 쉬운 말로 이 교제라고 말해요. 교제한다. 나는 그와 교제한다. 사귀는 거죠. 사귄다는. 자, 추측컨대 우리가 전부터 찾던 바로 그 목부를 보고 있는 듯하오. 양치기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런 나이를 많이 먹은 것이 여기 있는 사조와 비슷하니 말이요.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살인사건 나고.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었다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이제 하니까 코로스 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봅니다. 확실합니다. 그는 라이오스의 하인이었고, 맞죠? 라이오스의 목자로서 누구보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오이디푸스가 코린투스의 이방인이여 우선 그대에게 묻겠소. 그대는 이 사람을 말했던 것이요. 자, 고린토에서 쉽게 말해서 소식을 가져온 사람, 이 사람을 여기서는 표현이 사자라고 나옵니다. 사자라고 하는 건 심부름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대가 보시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하고 하인하고 예전에 뭔가 있었다라고 하는. 자, 오이디푸스가 물어보죠. 노인장, 거기 있는 당신, 이쪽을 보고 내가 묻는 말에 답하시오. 그대는 이전에 라이오스의 신하였는가? 이제 그부터 물어보는 거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얘기를 하죠. 신하라기보다는 뭐 별 볼 일 없는 그 하인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노예는 아니고요. 그 집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하인이 되는 거죠. 이 오이디푸스는 어떠한 일을, 어떤 살림을 돌보았는가? 거의 평생 가축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목부죠, 목부. 자, 오이디푸스가 묻습니다. 이제 대답 하나하나에 단서가 다 나와요. 대개 어떤 지역에서 머물렀는가 이렇게 묻죠, 그죠? 활동 근거지가 어딘가 이 말이죠. 활동 근거지가 때로는 키타이론산이었고 때로는 그 인근지. 키타이론산이 바로 그 단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오이디푸스가 물어요.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을 그곳 어디선가 보아 알고 있는가? 바로 이 사자라는 사람을, 그죠?
그가 무슨 일을 하는 걸 보았단 말입니까? 대체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이 사람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 안 난다고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자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놀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어, 주군이시여. 하지만 그가 알아보지 못하니 제가 제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할게요. 이 말이에요. 저와 그는 알고 지냈던 걸 제가 기억한다는 거죠. 그때 키타이론 지역에서 그는 두 무리의 가축을 저는 한 무리를 데리고 있었는데 저는 이 사람과 꼬박 3년간 봄부터 아르투로스가 뜰 때까지 6달 내내 돌아다녔죠. 자, 아르투로스는 별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봄부터 이때까지 6달이면 어떻게 돼요? 가을을 얘기해요. 가을을 갖다가 알려주는 어떤 별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각 주에 대략 그 9월 좀 중하순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까지.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겨울이 되면 저는 저희 축사로 짐승을 데리고 돌아가고 이 사람은 라이오스한테로 돌아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인은 기억을 해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진실을 말하고 있어. 오래전의 일이긴 하지만 맞다는 거죠. 그죠? 예. 자, 이제 말해보시오. 그때 어떤 아이를 내게 준 것을 기억하오. 이제 아이가 단서니까 그죠? 이 아이가 바로 어이디푸스가 어릴 때 이제 부모를 통해서 자꾸 이제 배척을 당해갖고 자꾸 다른 종들한테 네가 처리해라 해갖고 넘겨지고 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이 두 사람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가 데려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하인이 대체 무슨 말이에요? 왜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사자가 그 아이가 바로 이분이요 해버리거든요.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겁이 나니까 처음에 이렇게 말해요. 파멸 속으로 꺼져버려라. 입 다물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본인이 혹시라도 어떤 그 부담스러운 누명을 쓸까봐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노인장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마시오. 그대 말이 더 비난받아 마땅하니 말. 오이디푸스는 당신이 뭔가 숨기는 것 같으니까 이게 겁을 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인이 처음에는 좀 믿기기 힘드니까 시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밑에 내려가 보면은 이제 오이디푸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좋게 대할 때 말을 바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이디푸스가 더 겁을 줍니다. 네가 똑바로 얘기해라. 아니면 손을 잡아 비틀어 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하인이 가련하도다 이렇게 되죠.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무엇을 더 알고자 하시나요? 여기서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하인도 이제 하는 수 없이 뭔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찝찝한 진실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이제 감정적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가련하도다라고 하는 번역을 함에 있어서 이 번역한 사람이 이제 각주를 써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보통 자기 연민으로 해석을 하지만 이것이 오이디푸스를 두고 당신이 불쌍하다 이렇게 하는 느낌의 표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알 수가 없는데 두 개 다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말한 그 아이를 그에게 주었는가?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죠? 하인이 할 수 없이 얘기하죠. 주었습니다. 하면서 결국은 내가 준 아이가 이 왕이 되어버린 어이디푸스구나 하는 걸 알면서 참 서글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그날 죽어버렸다면 좋았을 것을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계속 이걸 주는 바람에 비극이 일어났다는 걸 갖다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이디푸스에 지금이라도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인이 하는 말도 무섭죠. 그죠? 진실을 말하면 저는 더욱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자, 파멸하고 만다는 말 뻔하죠. 그죠? 당신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 이런 말입니다. 그죠? 오이디푸스에는 시간을 질질 끌지 말고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이디푸스 또 물어봅니다. 어디서 얻었는가? 거대 집안의 아이인가? 아니면 다른 데서 온 아이냐? 제 아이가 아니고요. 다른 데서 받았다는 거죠. 다른 데서. 이 시민들 중에서 누구에서 그리고 어떤 집으로부터인가요? 그러니까 하인이 어떻게 돼요? 괴롭다는 거죠. 자꾸 생각할수록 알리바이가 맞아 떨어지니까 더 이상 묻지 말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알고 싶어서 이제 굉장히 집요해졌어요. 그래서 한 번만 똑같은 질문을 하게 한다면 그대는 죽어 있으리라 하니까 너 똑바로 얘기해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인이 어떻게 그러시다면
라이오스의 친척들 중에 누군가였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오이디푸스가 어떻게 돼요? 또 물어보죠. 노예였는가 아니면 그의 혈족이었는가 이렇게 말해요. 하인이 어떻게 돼요? 마법을 말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관객들. 그러니까 이제 긴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마치 작가의 심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말하기 무서운 진실 바로 앞에 이르렀구나. 그죠? 이렇게 말하는 게 문학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대놓고 말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작가가 깊이 있게 스토리의 흐름을 정확히 제시하기 위해서 개입을 해버려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말하는 일반 시점이 아니고 3인칭 시점은 일반 시점이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전지전능한 작가의 의견이 들어간다. 전지적으로 들어가 버린다. almighty하다는 말이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 여기서 이제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밌어요. 그 다음 대사를 보면은 오이디푸스도 자기도 알 거 다 알았으니까 나도 듣기 무서운 진실 앞에 이르렀도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결론이 다 드러나는 게 라이오스의 이 살해 사건은 결국은 100% 오이디푸스가 그날 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오이디푸스는 인정을 해야 되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자기 나라를 떠나야 됩니다. 하인이 얘기합니다. 그때 그분의 아이라고들 했습니다만 안에 계신 당신 부인께서 어찌 된 일인지 더 잘 말씀. 이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 안에 있는 그 에오카스테가 다 넘겨준 사람이니까 거기 가서 물어보라는 거죠. 네. 이 정도 되면 이제 얘기는 다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그대에게 주었단 말인가? 에오카스테가 당신 이 목보에게 나를 그 아이를 주었단 말인가? 하인이 of course 물론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이렇게 묻죠. 어쩌라는 것이었냐? 너한테 주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더냐? 하니까 저더러 그 아이를 없애라고 했습니다. 자, 없앤다는 말은 뭡니까? 제거하다. 우리가 이건 이제 좋은 말이고 솔직히 확실히 표현하면 어떻게?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죽이라고. 근데 죽이라고 하는 건 너무 밋밋하고 좀 뭐라 합니까? 표현하기가 좀 상스럽죠. 그래서 없애라고 그러는 거지 죽이라는 거지요. 이래 죽이든 저래 죽이든 죽이기는 싫으니까 어디 자꾸 남한테 넘겨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오이디푸스 하는 말이 압권입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1173행을 보세요. 어미가 감히 그런 짓을 어찌 이 말입니다. 어미가 어머니 된 자가 감히 그런 짓을 한단 말인가 하니까 하인이 어떻게 아실 건 알아야 되는데 할 일 없어 그래 한 게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불길한 예언이 두려웠어요. 우리가 알죠, 그죠? 아이가 태어나면 뭐가 될 것이다? 부모를 죽일 것이다 하는 그 예언 때문에 애를 자꾸 없애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온다. 자, 이쯤에 대해 가지고 좀 우리가 기억나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는 아닌데 우리가 이게 있어요. 운명이 우연히 꼬리와 꼬리를 물었는지 해가지고 물론 신의 계획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모세. 이 모세 얘기가 비슷해요. 이거하고 비슷한데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가서 좀 몇 번 다녀본 사람은 모세 얘기를 알죠. 자, 성경에 출애굽기가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이집트 탈출기라고 하는데 엑소더스를 보게 되면 성경에 모세 이야기가 이거하고 되게 비슷해요. 출애굽기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운명인데요. 모세 운명은 나중에 사는 운명인데 모세가 나옵니다. 성경이 출애굽기에 나온 얘기인데 시대는 지금부터 고전적으로 해석하면 3500년 전. 그런 다음에 시기를 좀 짧게 잡는 사람 그보다 훨씬 가깝게 잡는 사람도 있는데 이집트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이제 피라미드 같은 대형 공사가 많아가지고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어요.
필요해갖고 틈만 나면 이 노동력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일하기 싫고 외국인들 시켜서 수고하게 하고 자기들은 감독만 하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눌러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뭘로 노동력으로 부려먹다 보니 강제로 시켜요. 이걸 갖다 강제 노동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극에 달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갖고는 방법이 이거는 지금은 자유를 잃어버렸으니까 할 수 없는데 오로지 애를 많이 낳아서 인구로 압도해서 언젠가는 반란을 이렇게 뒤집어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집트는 애를 많이 낳지는 않는데 그 성경에 보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애를 많이 낳기 시작해요. 어마어마하게 나와가지고 이집트 왕이 이제 겁을 내기 시작하는데 이 비율로 나가다가는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 비율이 더 많아진. 그래서 우리가 위험할 판국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하니까 낳는 걸 갖다 현장에 가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제동을 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명이 떨어집니다. 여자는 겁 안 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일을 벌이려면 남성의 힘이 두려우니까 여자아이들은 살려두고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이제 왕이 명을 내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세 집안도 그 외국살이 하는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애를 낳았는데 누굴 낳아요? 바로 모세를 낳았거든. 모세를 낳으니까 애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국가의 명령이 죽이지 않은 애가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그 어미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는 죽이면 안 되고 키우면 걸리면 안 되니까 방법이 얘를 강물에 떨어 보내가지고 이 아이를 불쌍하게 여기는 그 누군가가 뭐예요? 키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완전 로또죠, 로또. 뭐 어차피 죽을 거니까 한번 시도는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를 갖다가 상자에 집어넣습니다. 그 상자가 이제 유명한 갈대 상자라는 말이에요. 갈대 상자. 왜냐하면 거기는 파피루스가 많이 나는. 그래서 파피루스로 우리 치면 대바구니 같은 거 해갖고 애 하나 담을 수 있는 상자를 만들어요. 예?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거기에다가 비누나 이런 거 넣는 게 아니고 갓난아기를 집어넣어서 어디를 보내느냐? 강물에 띄워 보냅니다. 강물에 띄워 보내서 요행을 바라는데 누군가가 불쌍히 여겨서 키워주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운이 좋았는지 강물을 타고 흘러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은 나일 강가에 나와서 그 저기 멱을 감는다. 머리감으로 나왔는지 뭐하러 나왔는지 이 이집트 왕의 딸 공주가 나와서 이 뭐라고 했어요? 이 멱을 감고 있는데 멀리서 바라보니까 강물 저편에서 뭡니까? 뭔가 미확인 물체가 둥둥둥 떠내려오는 걸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시녀를 시켜서 가서 저게 뭔지 알아봐서 오너라 해갖고는 보니까 들고 온 걸 보니까 갈대 상자가 있어요. 갈대 상자에 있는데 육뚜껑을 열어보니까 갓난아기가 들어있다는. 그러니까 애가 너무 잘생기고 이쁘고 하니까 측은지심, 불쌍히 여겨서 그날부로 집에 데려가서 키워가지고 살려놓는다 하는 그런 얘기가 바로 모세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 얘기 같은 거는 이제 해피엔드라고 해갖고 결국은 걔가 궁전에서 자라서 졸지에 어떻게 돼요? 신분이 올라가고 그래서 아주 뭐라 합니까? 남부럽지 않은 아주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이집트 파라오 공주는 이제 시집을 안 가고 이제 그러니까 젖을 먹여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애를 이제 모유를 먹여야 되는 거 안 되니까 수소문해서 이 뭘 구하냐면 용역을 하나 구하는데 어린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하나 알바를 쓰라 이러거든요. 알바로 누가 오냐면 실제로 생모가 와서 젖 먹여서 키우는 이중으로 복을 누립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서 끌고 나갔다라고 하는 모세의 얘기가 좀 연상이 돼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 오이디푸스는 불쌍하게도 그렇게 풀린 케이스가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손을 거쳐가지고 일시적으로는 코린트에 가서 이제 그 왕집에 들어가는 바람에 복을 누렸는데 이 저주의 사슬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태어날 때 저주대로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게 해를 끼치는 본의 아니게 그런 상태가 된다 하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오이디푸스와 하인이 주고받는 대화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아이가 부모님을 죽일 거라고 하는 예언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 엄마가 그것 때문에 너를 갖다 자꾸 딴 데로 보내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는 그대는 왜 이 노인에게 넘겨주었는가 이렇게 어떻게 돼? 하인이 하는 소리가 아무리 당신 엄마가 죽이라 한다. 내가 어떻게 죽이겠냐고. 애가 불쌍해가지고 그냥 다른 데로 가라 싶어서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이디푸스는 이제 95페이지 마지막 줄에 이제 독백을 하는데 하면서 이제 감탄사를 내리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구나. 신이 한번 예언하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구나. 명백하게 하니까 지금 모든 라이오스 살인 사건이 자기라고 하는 것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니까 정말 싫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96페이지 넘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독백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참 제가 읽어봐도 이제 좀 불쌍하게 많이 느껴지는데요. 오 빛이 이제 내가 너를 보는 게 마지막이 되기를 태어나서 안 될 사람에게서 태어났어. 어울려서는 안 될 사람들과 어울렸고 기가 막힌 말이죠. 그죠? 죽여서는 안 될 사람을 죽인 자라는 게 드러났으니 하면서 요 제3정립가가 끝나면서 굳이 뭐 명징하게 표현 안 하지만 이 수사 사건이 끝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뭘 이제 시인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남았어요? 자기가 뭐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내가 범인다 하고 자기 책임져야죠.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져.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연극에서는 퇴장이 되고 잠시 이제 침묵이 흐르겠죠. 그러고 난 다음 무대가 다시 열리면 제사 정리가가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이다. 그래서 제사 정리가가 나오게 되는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모든 상황을 알게 되어버린 것이 이제 자기 집에 들어간 오이디푸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자해하는 얘기로 나가는 거죠. 앞부분은 그게 나오기 전에 이 비극적인 분위기를 아주 심층적으로 들이우는 대화가 있는데 코러스와 전령이 주고받는 이 슬픈 대화가 좀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이제 사건이 비극적으로 확 전개가 되면서 이 이야기는 급속하게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코러스의 이 제3자가 바라봤던 서글픈 심정이 나오는데 기가 막힌. 자, 96페이지 코러스의 제사정립가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다라고 하는 필멸의 인간 종족이요. 필멸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필멸이다. 자, 필멸의 인간의 철학적으로 이미 정의되어 있는 인간의 속성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필멸이라고 하는 거죠. 필멸. 필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그건데 이게 이제 필멸인데 이게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죠. 이걸 뭐라 그래요? 모르탈이라는 거. 모르탈. 예? 잘 알아둬야 됩니다. 이 개념. 인간의 속성. 필멸.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모탈이단 말이에요. 모탈. 그러면 불멸이란 말은 어떻게 돼요? IM을 붙이면 되죠. immortal. 불사다. 이 불사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불사라고 하는 이모탈이 불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불멸이 아닌데 뭐가 불멸이냐면 우리가 믿기로는 우리가 품었던 마음은 불멸이. 예를 들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불멸의 뭐 이순신 이런 말을 하는데 나라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던 그 마음만은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신은 불멸이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간 죽게 마련이고 모탈이라고 하는 개념. 이 그리스 신화에는 이 사람이 죽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뭘 찾아내냐면 신적인 요소를 자꾸 구하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모탈과 이모탈은 불멸이다. 우리는 불멸을 지향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의 최초의 제국을 만들었던 진시 황제도 죽는 게 싫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안 죽고 계속 살려고 사람이 안 죽는 약을 구해갖고 이걸 뭐래요? 불로초다. 여러분 그 불로초 아닙니까? 그죠? 불로초. 넓지 않는 안 넓게 만드는 풀을 만들어갖고 오너라 불로초. 불로장생이다. 유명한 말이죠. 불로초다. 불로초. 이게 불로초 아닙니까? 안 넓고 계속 젊음 유지할 수 있는 약을 구해갖고 오너라. 이게 보통 그걸 우리가 산삼이라고 말하는데 인삼도 있고 산삼도 있는데 그건 먹는다고 안 죽는 건 아니고 진시황은 안 죽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걸 구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 괴롭히고
그리고 산삼이나 이런 거에 어디 붙어 있냐면 벼랑 꼭대기 이런 데 있거든요. 그거 캐다가 미끄러져서 다 죽고. 그렇게 했던 게 이제 권력을 지닌 자들의 그런 모습. 양귀비 같은 경우도 본인의 어떤 피부 미용을 위해서 별의별 희귀한 약초를 구해갖고 오라고 사람들 시키죠. 그냥 못 구해갖고 오면 죽여버리고 막 그랬던 일들이 있는데, 자, 필멸과 불멸은 인간의 영원한 테마다. 그런 걸 알기를 바랍니다. 시간 40분 돼서 여기까지 하고, 이어진 영상에서는 이 필멸부터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